안녕하세요. 저는 브런치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초반 여성 사연자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던 제가 회사를 관두고 자영업을 시작한 지도 벌써 10년이 다 돼가네요. 어느 날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가게를 차리며 저만의 고민도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만큼 버텨낸 제가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월급쟁이로 살던 시절과 달리 모든 것을 혼자 책임지고 결정해야 했던 만큼 부담감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게 한창 고민이 있을 때 남편을 만나게 됐죠. 남편 역시 저처럼 자기 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저희 가게 근처에 체육관을 오픈했다며 전단지를 돌리러 온 남편과 처음 만난 후로 남편이 저희 가게의 단골이 됐어요. 지현씨, 저 또 왔습니다. 어머, 사장님 또 오셨네요? 오늘은 뭐 드릴까요? 저 오늘 느긋하게 브런치나 좀 먹다가 가려고요. 가게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거 하나 해주세요. 브런치요? 근데 지금 체육관 오픈 시간 아니에요? 그렇게 자리 비우셔도 되는 거예요? 제가 사장인데 뭘 걱정하세요. 어차피 저 없어도 밑에 애들이 다 알아서 잘 하거든요. 저는 그냥 회원 관리 차원에서 나오는 거지 가도 별로 할 거 없어요. 그래요? 정말 부럽네요. 저는 직원들이 다 잘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손대야 하는 게 많아서 가게 열고 쉬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정말이에요? 지현씨 정말 힘드시겠네요. 아니, 사람이 쉬어가면서 일해야지 어떻게 쉬지도 않고 일을 해요. 평소에도 보면 앉아서 쉴 틈 없이 바쁘게 지내시던데. 그러다가 병 나겠어요. 그러게요. 사실 이것도 이젠 많이 요령껏 하는 거예요. 원래 오픈하고 몇 년 동안은 정말 요령도 없이 열심히만 해서 대상포진도 걸리고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요즘엔 가게 휴무날 쉬는데 그전엔 손님 놓치는 게 무서워서 가게 문도 안 닫았어요. 지금이야 이제 동네에서 자리도 잡고 단골분들도 계시니까 괜찮겠지만 저는 이러다 망할까 싶어서요. 이야, 지현씨 보기에는 고생 모르고 잘하셨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열심히 사셨구나. 역시 악바리 근성이 없으면 자기 사업은 못하는 모양이에요. 그쵸? 아니에요. 전 아직 멀었죠. 전 아직도 무슨 문제만 터지면 머리가 아픈걸요. 그것보단 사장님이 정말 대단하시죠. 사장님은 20대부터 체육관 운영하셨다면서요? 저 20대 시절엔 그런 생각은 못 해봤었는데 어린 나이에 자기 사업하는 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신가? 사장님은 늘 여유가 있어 보이시네요? 그런 여유를 저도 좀 배워야 할 텐데 말이에요. 참 신기하게도 남편은 자기 가게를 운영하는데도 별로 바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많아서 그렇다는데 거의 매일같이 저희 가게에 와서 몇 시간씩 있다 가는 걸 보면 확실히 여유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반면 저는 정말 개미처럼 묵묵히 일만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저도 직원이 있었지만 가게에는 사장이 늘 상주해야 한다 싶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악착같이 가게에 나와 있었는데 남편은 저처럼 아등바등하지 않아도 가게가 잘 굴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20대 시절부터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니 숙련된 영업의 기술인 건가 싶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보고 배울 게 많다 생각했어요. 나이는 나보다 어리지만 저보다 훨씬 경험 많고 노련한 사업가라 생각했죠. 30까지 회사 다니다가 무작정 맨바닥에서부터 고군분투하던 저는 그런 노하우를 배우고 싶었고 제가 혼자 가지고 있던 고민들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거기다 남편도 제게 관심이 있었던 건지 거의 매일같이 저희 가게에 찾아와 저를 만나다 보니 저희는 부쩍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로 저는 남편에게 사업에 대한 조언을 얻기도 하고 혼자 고민하던 걱정을 털어놓고 위안을 받으며 서서히 가까워질 수 있었죠.
그렇게 매일같이 저희 가게에 찾아오는 남편과 가까워지게 되며 저희는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만남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 연하였지만 저한테는 누구보다 듬직하고 자상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저한테 너무 잘해주는 남자친구였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통도 컸고 매번 제게 비싼 선물이며 데이트 비용까지 턱턱 내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그 정도로 성공하고 자신 있는 모습이 제 눈에도 멋져 보였죠. 물론 그 사람의 경제력보다는 능력 있는 모습이 좋았지만요. 그렇게 저는 연하 남편과 결혼까지 결심하게 됐어요. 그동안 봐왔던 남편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만한 남자가 없다 싶었거든요. 이른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며 세상 경험도 많고 성공까지 했으니 누가 봐도 괜찮은 남편감이었겠죠. 게다가 제게 사업적으로도 도움을 주고 듬직한 남편이라면 저의 결혼 생활도 아무 걱정이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결혼 약속을 한 저희는 양가 상견례까지 무사히 치르게 되었어요. 다행히도 저나 남편이나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서 홀어머니들이시라 서로 재고 따질 게 없었고 어른들이 결혼 준비를 저희에게 맡겨주셔서 결혼식은 저희들끼리 알아서 준비하기로 하고 진행이 됐어요. 그때는 어른들이 전부 저희한테 맡겨주시고 알아서 하라고 하시니 다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 준비를 하려고 보니 해야 하는 것도 너무 많고 돈 들어갈 곳도 상당하더라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뭘 하려고 하면 돈이 들어가니까 이래서 다들 결혼 준비하면서 돈 걱정하는구나 싶더라고요. 심지어 저희들은 줄일 거 다 줄였는데도 예식장 고르고 결혼식 올리는 것만 해도 수천만 원이 드는 일이었어요. 한 번에 큰 돈이 들어가다 보니 그나마 장사하면서 또래보다 경제적 여유가 있던 제게도 꽤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별 걱정 없었죠. 저도 여윳돈은 꽤 있었지만 이미 저보다 훨씬 잘 버는 남편이 있으니 저희 부부에게 경제적인 문제는 상관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상황이 어려우면 남편이 알아서 해줄 거라 생각하며 결혼 준비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글쎄, 저를 당연히 도와줄 거라 생각했던 남편이 갑자기 뒤늦게 2호점 준비 문제로 결혼 준비 자금이 없다며 제게 폭탄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심지어 신혼집마저도 독립해서 먼저 나와 살고 있던 제 아파트에서 시작하기로 했는데 말이죠. 자기야, 그 예식장 선금이랑 신행은 내가 다 결제했는데 나머지 돈이 좀 모자라네? 나머지 돈은 다 적금으로 묶어놓은 거라 지금 건드릴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나머지는 당신이 좀 결제해 줄래? 그 정도 하면 서로 반반씩 쓰게 될 것 같은데. 그냥 하는 김에 여보가 다 계산하면 안 되나? 아니 내가 목돈이 없어서 그래. 뭐 하나 결제할 때마다 몇백만 원이 우스운데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은 거의 썼거든. 근데 나도 지금 여윳돈이 없어서 말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하자는 사람이 여윳돈이 없다니. 자기 체육관 잘 되는 거 아니었어? 설마 무슨 문제 있는 거야? 잘 되지, 잘 되는데 너무 잘 돼서 문제야. 그게 무슨 말이야? 잘 되면 돈 잘 벌고 좋은 거지 문제가 있을 건 또 뭐야? 사실 내가 여보한테 말을 안 한 게 있는데 나 지금 2호점 준비 중이야. 2호점이라니? 나한텐 그런 말 없었잖아. 그래, 그래서 지금 말하잖아. 다 완성되고 나면 멋지게 딱 보여주고 싶어서 말 안 했었거든. 우리 결혼기념 삼아서 보여주고 싶어서. 근데 이게 하다 보니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네. 그래서 내가 지금 여윳돈이 없어. 그럼 어떡해? 아니 이럴 거면 미리 말하던가. 그럼 돈도 없이 결혼하려고 그런 거야? 아니 그 자기도 알잖아. 그 가게 하나 차리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이, 뭐 이런 카페야 집기 빼면 뭐 별로 돈 들어갈 것도 없겠지만 체육관은 그렇지 않거든. 기구 하나 사는 데만 수천만 원이라 돈 몇 억씩 깨지는 거 금방이야. 그래도 뭐 나는 돈 잘 벌었으니까 그 돈이 없던 건 아니었는데 이게 외상외로 그 인테리어 비용이며 이런저런 게 많이 들어가더라고. 나도 몰랐는데 몇 년 사이에 이쪽 업계도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서 신경 쓸 게 워낙 많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들고 있던 돈을 다 그쪽에 넣어버려서 융통할 돈이 없어. 아무리 장사가 잘 된다 그래도 겁도 없이 결혼을 앞두고 2호점을 차릴 생각을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제게 말도 없이 준비하고 있었던 사업 문제로 결혼식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뭐 번 돈이야 많지만 여기저기 투자해놓고 문제가 엮여 있어서 당장 몇 천만 원을 만드는 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제 앞에서 늘 여유 있어 보이던 사람이라 갑자기 쓸 돈이 없다는 게 당황스럽긴 했지만 저 역시 같이 자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큰 돈을 굴리는 건 무리였던 상황이었으니까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보니 결국 제가 결혼 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됐고 어찌저찌 하다 보니 제가 집이며 혼수며 전부 해온 셈이 됐습니다. 이러니 이게 제가 결혼을 하는 건지 아니 꼬마 신랑을 데려오는 건지 헷갈렸지만 그렇다고 남편이 정말 빈털터리도 아니고 뭐 당장 돈이 묶여 있는 거니 어쩔 수 없다 이해하기로 했죠. 어차피 결혼하면 네 돈 내 돈이 의미 없을 부부가 되니 당시에 제게 돈 문제는 큰 걱정거리가 아니었고 그렇다고 결혼식을 미루기엔 30 중반이 돼버린 제 나이가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결혼식은 별 문제 없이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만을 기대하며 결혼식을 올린 저희는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혼인신고까지 바로 하게 됐어요. 보통은 혼인신고는 천천히들 한다고 하지만 저희는 남편이 하루빨리 정식 부부가 되고 싶다며 혼인신고를 빨리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남아로 신혼여행 갔다가 공항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바로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했어요. 뭐 일이 급하나 싶었지만 그래도 서류에 도장 찍힌 모습을 보니 진짜 부부가 됐구나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진짜 부부가 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기대했던 저는 얼마 뒤 드러난 남편의 거짓말에 뒷목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나 여보한테 꼭 할 말이 있는데 그 내 말 좀 들어줄 수 있어? 무슨 말인데? 그러고 보니 당신 2호점 오픈은 어떻게 된 거야? 신혼여행 다녀오면 바로 오픈할 거라 그러더니 왜 아직 소식이 없어? 나한텐 대체 언제 보여줄 건데? 그게 말이야, 여보. 내가 할 말이 바로 그건데 당신 화 안 낸다고 약속해 줄 수 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 줘. 왜? 무슨 문제 생겼어? 뭔데? 불안하게 왜 그래? 저기 있잖아, 여보. 나 2호점 오픈한다는 거 거짓말이야. 그리고 사실 내가 사장이라는 것도 뻥이었어. 뭐?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뻥이라니? 뭐가 뻥이야? 당신이 사장이 아니면 뭔데? 왜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하고 그래? 내가 바보도 아니고 나도 다 봤잖아. 당신 직원들이며 회원들까지 다 당신한테 사장님이라 그러던데. 근데 당신이 사장이 아니면 뭐야? 그게 사실은 나 그냥 가게 관리하는 바지 사장이었어. 직함만 사장인 월급쟁이 바지 사장. 그래서 나 버는 돈도 별로 없었고 2호점 차린다는 얘기도 당신이 돈 달라고 해서 급하게 얼버무리느라 한 얘기고 전부 다 거짓말이야. 사실은 나 그럴 돈 없어. 개털이야. 남편이 양심 고백을 하겠다며 꺼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처음엔 남편이 장난을 치는 거로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제 머릿속으로 열심히 부정을 했던 거였죠. 하지만 남편의 긴 설명에 저는 결국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앞에서 자기 통장까지 까보이며 얘기하는 남편 말이 정말 장난 같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알게 된 남편의 실체는 월급 받고 일하는 바지 사장에 심지어 그 월급도 쥐꼬리만한 데다가 그동안 큰 씀씀이를 감당하지 못해 카드 돌려막기로 빚까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저한테 여태 꽁꽁 숨겨놓고는 혼인신고까지 하고서야 얘기를 했던 것이죠. 어쩐지 유독 혼인신고를 서두른다 했더니 설마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남편의 이상한 점들과 남편보다 많은 제 나이도 개의치 않고 제게 유독 친절하셨던 시어머니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나이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으시는 깨어 계신 분이신가 했더니 남편보다 나이가 많아도 저는 제 가게 운영하며 돈을 잘 버니 그게 좋아서 결혼을 시키셨던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걸 몰랐던 저는 어린 남편이 저보다 돈도 더 잘 번다며 좋아하던 바보였던 거죠. 그런 중요한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된 저는 뒤통수를 제대로 얻어맞았구나 싶었습니다. 이놈이 진작 이러려고 나랑 결혼을 서둘렀구나 싶은 생각에 남편이 사기꾼처럼 느껴지고 정말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맘 같아서는 사기꾼이랑 결혼 못한다고 당장이라도 갈라서고 싶었지만 마음 약한 저는 이미 엎어진 물을 주워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벌써 가족들이며 친지들 앞에서 인사드리고 시까지 올렸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개털이었다고 말하고 이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아버지도 없이 혼자 딸 시집 보낸 친정엄마가 이 일을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으실지 저는 차마 사실을 밝힐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째야 할지 몰라 머리를 싸매고 드러누웠고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석고대죄하듯 몇 날 며칠을 싹싹 빌더라고요. 정말 미안해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근데 나도 처음부터 일부러 사기치려고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당신 처음 봤는데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들어서 여보를 가지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나는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별 볼 일 없는데 이런 내가 여보한테 들이대면 당연히 안 받아줄 거라 생각했어. 난 정말 여보 사랑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 평생 여보한테 잘할게. 잘못했다고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다며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비는 남편을 보자 제 마음도 약해지더라고요. 속았다는 것을 빼면 연애 때 나한테 끔찍하게 잘하던 남자였으니까 내가 얼마나 좋았으면 이랬을까 그 마음이 이해도 되는 듯 했죠. 그렇게 제게 앞으로 잘하겠다며 사정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결국 남편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결혼했는데 어쩌겠나 싶기도 했고 뭐 돈이야 제가 잘 버니까 무슨 문제인가 생각하니 뭐 그냥 사람 됨됨이 하나 보고 살자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 하나 보고 살겠다 마음먹었죠. 그렇게 모든 걸 감수하고 남편을 품어보려 했더니 날이 갈수록 이 인간이 제 속을 썩이는 겁니다. 처음엔 그렇게 저한테 잘하겠다고 받아만 달라고 하더니 같이 살아보니 편해지는 건지 뭔지 점점 예전의 좋은 모습들은 없이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여주더라고요. 처음엔 저를 속였다는 죄책감 때문인지 제 눈치 보며 살살 기던 남편은 연애 때처럼 제게 잘했습니다. 제가 늦게 들어오는 날에는 고생했다며 밥까지 차려놓고 제 다리 주물러주며 서비스까지 하더니 한 1년쯤 지나서부터는 원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쉬는 날 출근하는 저 대신에 집안일 좀 하라 그러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루 종일 집에서 게임만 하고 그러는 자기는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저한테 뭐 먹고 싶다고 당장 차려내라며 성화였습니다. 부부 사이에 그 정도는 해줘야지 싶어서 몇 번은 바라는 대로 들어줬더니 그 뒤로는 아주 당연하듯 바라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린 남편 데리고 살려면 이 정도는 참아야 한다 생각하며 어떻게든 살아보려 했지만 점점 참기 힘들어지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내가 자기 엄마라도 되는 줄 아는지 뭐 이것저것 해달라며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남편을 보며 제가 결혼을 한 게 아니라 입양을 한 거구나 싶더라고요. 여보, 나 돈가스 먹고 싶다. 돈가스 튀겨줘. 돈가스는 무슨 돈가스야? 반찬 있으니까 배고프면 차려 먹어. 반찬은 죄다 풀떼기 뿐인데 그걸로 어떻게 밥을 먹어? 나 돈가스 먹고 싶어서 자기 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그러니까 돈가스 좀 해줘. 나 오늘 단체 손님 받느라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쉬지도 못했어. 근데 이렇게 고생하고 들어온 사람한테 돈가스 튀겨달라는 소리가 나와? 나도 밖에서 일하느라 힘들었어. 자기만 힘든 줄 아나. 그리고 남편이 자기 마누라한테 밥 해달라는 소리도 못하냐? 말하기 전에 진작 해주진 못할 망정 진짜 너무하네. 그래도 처음엔 애교 수준이었죠. 사람을 피곤하고 짜증나게 하긴 했지만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 정도라 뭐 그냥 저냥 참고 살았는데 처음부터 참아준 게 화근이었나 이 인간이 기어이 사고를 치고 온 겁니다. 바지 사장이라 그래도 월급 받으면 열심히 하고 참고 살아야 할 것을 어느 날 체육관 회원과 시비가 붙어 쌈박질을 하고 싸워버린 탓에 직장까지 잘리며 하루아침에 백수신세가 되고 말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지 직장 생활이 더럽고 치사하다며 차라리 잘 됐다는 무책임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다시 직장 구할 생각 없이 백수 생활을 열심히 즐기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놀러 다닐 정신은 있는지 제 카드 들고 나가서 자기 친구들이랑 술 퍼먹고 다니고 돈도 못 버는 놈이 친구들 앞에서 가오 안 산다고 새 차 뽑겠다고 자기 멋대로 가서 새 차 계약을 하고 들어오고 저 몰래 사고를 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바라보는 제 심정은 사춘기 아들을 키우는 듯한 심정이었고 정말 제 속은 하루하루 타들어가는 듯 했어요. 차라리 자식이면 귀엽기라도 하고 혼이라도 내겠지만 머리 다 자란 남편은 귀엽지도 않고 제 말을 듣지도 않더라고요. 당신 이게 뭐야? 대체 카드값으로 얼마를 긁은 거야? 그거 별로 안 나온 거야. 애들이 나도 좀 쏘라고 하도 난리를 피워서 어쩔 수가 없었어. 돈도 없는 인간이 쏘긴 뭘 쏴? 대체 무슨 생각으로 몇십만 원이나 되는 술값을 팍팍 긁고 다닌 거야? 아니, 나도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 정도 쓸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그건 얼마 되지도 않는 거라니까. 내가 밖에서 얻어먹고 다닌 돈이 얼만데 그거에 비하면 싸게 친 거지. 그니까 돈도 없는 놈이 왜 얻어먹고 다니고 그랬는데. 돈 없으면 집에나 있지 뭘 그렇게 싸돌아다녀. 당신 말이 좀 그렇다. 지금 나 돈 못 번다고 무시하는 거야? 그럼 당신은 내가 찐따처럼 집구석에 처박혀만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다가 우울증 걸리고 술 퍼먹고 정신병자 되길 바라는 거야? 우울증은 무슨 우울증? 제발 오버 좀 하지 마. 그리고 돈 못 번다고 무시당하기 싫으면 나가서 일을 하던가.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무시하는 거냐고 하면서 왜 노력할 생각은 안 해? 애초에 너 다시 일할 생각 있긴 하니? 아니면 나 믿고 이러는 거야? 그럼 남의 돈으로 생색이나 내고 다니지를 말던가. 밖에서 고생하는 사람 생각은 안 하고 어쩜 이렇게 이기적이야? 남편 말로는 일찍 아버지 돌아가시고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어려서부터 안 해본 일 없고 일 쉬어본 적 없다 그러더니 결혼해서는 백수 생활이 길어져도 아무런 걱정이 없더라고요. 아마 결혼하고 나니 돈 잘 버는 마누라 믿고 그러는 거겠죠. 가만히 집에서 뒹굴어대도 돈 벌어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장사는 점점 더 잘 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없었지만 나 혼자 쎄빠지게 일해서 어린 남편 먹여 살려봐야 좋은 소리도 못 듣는데 열심히 살아서 뭐하나 싶은 현타도 오더라고요. 일하는 사람은 난데 돈 쓰는 놈은 따로 있으니 말이죠. 그 와중에 시몬은 내가 자기 아들 무시할까봐 맨날 전화해서 잔소리에 헛소리를 해대더라고요. 어머님? 아침부터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은 무슨. 너는 시애미가 전화하는 것도 귀찮아서 그러냐? 매번 전화할 때마다 어쩐 일이세요? 아주 입에 달고 사네. 저 오픈 준비하느라 바쁜 거 매번 가르쳐드리니 잘 아실 텐데도 바쁜 시간마다 전화를 하시니 또 무슨 일인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죠. 아주 세상 일은 너 혼자 다 아니? 매번 그 생색은 아주 지겹지도 않은 모양이다. 네가 이러니까 내가 걱정이 돼서 연락하는 거 아니야. 너 우리 성옥이 아침밥은 차려주고 나온 거냐? 어머님, 저 남편 밥 차려주는 사람 아니에요. 저나 남편이나 30 한참 넘은 성인인데 왜 남편 아침밥을 저한테서 찾으세요? 그 정도는 남편도 알아서 해야죠. 걔가 알아서 하는 애니? 너라도 챙겨 먹여야지. 2살이나 어린 남편 데려가 놓고 그 정도도 못해줘? 언제는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하시더니 어머니 말씀만 들으면 제가 남편이 아니라 애를 키우는 줄 알겠네요. 아내가 남편 챙기는 거야 당연한 일이지. 너 지금 네가 바깥 일한다고 유세 부리냐? 그거 좀 차려주는 게 뭐 그렇게 바쁘다고 매번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어? 어머님, 저 장사하는 사람이라 늘 힘들고 피곤해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가느라 아침엔 한숨이라도 더 자고 싶어요. 근데 제가 그런 와중에 집에서 노는 남편 아침상까지 차리게 생겼어요? 그리고 밤새 게임하느라 초저녁까지 자는 사람을 제가 무슨 수로 깨워서 밥을 먹여요? 아무튼 저 바쁘니까 용건 끝나셨으면 끊을게요. 저 말하는 싸가지하고는 나 말 안 끝났다. 이따 오후에 우리 개모임 사람들 갈 거야. 한 10명 갈 거니까 식사 좀 준비해라. 저번에 빵에 계란 묻혀서 낸 거랑 그 스프랑 그거 괜찮았으니까 그걸로 싹 깔아 놔봐. 알겠지? 시모가 제게 전화를 하는 일은 자기 아들 챙겨라 시킬 때나 저렇게 자기 용건이 있을 때뿐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며느리라고 제 앞에서 매번 나이 가지고 면박 줄 땐 언제고 그런 며느리 덕은 봐야겠는지 늘 저한테 바라시는 것만 참 많더라고요. 이런 분이 결혼할 땐 어떻게 예물 예단 필요 없다고 했는지 남편이나 시모나 참 저를 철저히 속였구나 싶은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무능한 아들 대신 돈 잘 버는 며느리 덕보려던 시모는 매번 용돈에 선물 바라는 건 당연하고 저희 가게를 자기 가게인 양 드나들며 공짜 식사를 하곤 했어요. 평생 돈 없이 고생만 하며 살았다는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들 사람을 좋아하고 생색내길 좋아하는지 맨날 자기 친구들이랑 술 퍼마시고 다니는 남편만큼이나 시모도 공사다망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주에 모임만 몇 번인지 늘 일은 안 하고 모임만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랑 무슨 상관이냐 하면 그만이겠지만 그 모임을 매번 제 가게에서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생색은 내고 싶지만 돈은 없는 시모가 아들 덕 대신 며느리 덕 보겠다고 매번 제 가게에서 한바탕 모임을 하고 결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저도 며느리로서 좋은 마음으로 대접해드리고 챙겨드리고 했었어요. 남편에게 속은 것과는 별개로 시어머니와는 잘 지내볼 마음도 있었고 장사하는 며느리 가게에 오시는 거야 뭐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이게 횟수가 늘어나니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냥 대접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거의 매주 사람들을 끌고 오는 시모가 한 번 오면 반나절을 죽치고 하니 시모 때문에 저는 다른 손님 받지도 못하고 시모라고 계산도 안 하고 가서 저도 이래저래 손해가 막심했어요.
게다가 제가 없을 때는 직원 앞에서 갑질하며 별 진상을 다 떨어대니 그게 어찌나 짜증이 나는지 저도 말이 좋게 나가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며느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참았지만 시모는 그런 제게 한 번도 고마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못난 아들 둔 탓에 호강 못하는 걸 죄다 제 탓으로 돌리면서 저라도 어떻게든 벗겨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며느리 가게에서 한 번에 몇십만 원씩 얻어먹으면서도 그게 당연한 줄만 알고 매출 생각에 싫은 소리 좀 한 것을 가지고 제가 가난한 자기들을 무시한다며 돈 가지고 유세 떤다고 욕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백수의 망나니 아들 구박하지 말고 아침상까지 차려다 바치라며 지랄을 하는데 정말 이 남편이나 시모나 다 지긋지긋하더라고요. 이렇게 살게 될 줄 알았으면 차라리 혼인신고하고 후회했을 적에 이혼하고 갈라설 것을 뭐하러 참고 버티며 몇 년을 살았나 싶었습니다. 그럼 저도 그제라도 정신 차리고 헤어졌어야 하는데 막상 몇 년 붙어 살고 보니 미운정이라도 들은 건지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게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여태 버틴 게 아깝기도 하고 그놈도 인간이면 언젠가는 철들고 고쳐지지 않을까 헛된 믿음을 가졌던 거죠. 그렇게 철없는 남편 붙들고 억지로 살던 어느 날 저는 더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친정 엄마가 사고를 당하게 되셨던 거죠. 친구분들과 단체 여행을 간다며 관광버스를 타고 떠나신 엄마가 타고 계시던 버스에서 사고를 당하시며 중환자실로 옮겨지셨습니다. 당시 돌아가신 분도 있으실 만큼 큰 사고라 상황이 급박했지만 다행히 저희 엄마는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중환자실로 옮겨질 수 있으셨어요. 하지만 겨우 목숨만 건지셨을 뿐 의식이 언제 돌아올지는 의사 선생님도 장담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도 한번 기적을 경험한 저는 엄마가 금방 다시 깨어나실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몇 날 며칠 몇 달이 지나도록 의식을 되찾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엄마는 중환자실에서 회복 기간을 거치고 일반 병실로 옮겨지셨지만 여전히 눈을 뜨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식 없는 엄마를 돌봐야 했던 저는 한순간에 일상을 잃어버리고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언제 의식이 돌아올지 모르는 엄마를 남의 손에 맡길 수가 없었던 저는 오래 일하며 동생 같았던 직원에게 가게를 잠시 맡기고 엄마의 간호에만 매달리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가게를 비워본 적이 없어서 걱정은 됐지만 가게보다는 엄마가 우선이었기에 당연한 결정이었죠. 그렇게 저는 간병인도 쓰지 않고 홀로 엄마를 돌봤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금방 깨어나실 거라는 희망 때문인지 별로 힘든 줄도 몰랐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 저도 사람인지라 지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아무래도 다른 형제도 없이 저 혼자 모든 걸 다 챙기려니 힘들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심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지쳐갔던 거죠.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힘들 때 당연히 남편에게 기대겠지만 남편 성격을 잘 알던 저는 제 남편에게 뭘 부탁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 인간은 자기 엄마가 아파도 저한테 시킬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망나니 같던 남편이 제가 힘들어하자 갑자기 저를 도와주겠다고 먼저 나서는 겁니다. 여보, 많이 힘들어? 장모님은 아직도 반응 없으시고? 그냥 그렇지. 아유, 당신 힘들어서 어떡하냐. 당신 살도 많이 빠지고 너무 힘들어 보여. 당신 고생 많구나. 그럼 내가 병원에서 놀다 오는 줄 알았어? 뭔 당연한 소리라고 있어. 내가 당신 걱정해주는 건데 섭섭하게 왜 그러냐? 아니지. 당신이 예민할 수밖에 없지.
그러게 내가 진작 당신을 챙겼어야 하는 건데 워낙 뭐든 다 알아서 하는 사람이라 괜찮을 줄 알았나 봐. 당신이 도움 청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도왔어야 하는데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했어. 갑자기 왜 그래? 네가 나를 언제부터 걱정했다고? 무슨 소리야. 난 항상 당신 걱정하지. 물론 내가 그동안 너무 철없이 산 건 맞지만 그렇다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 나 언제나 당신 걱정하고 사랑하고 있었어. 뭐? 너 진짜 뭐 잘못 먹었어?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라니까 그래. 하긴 뭐 당신이 이런 반응 하는 것도 당연하지. 내가 그동안 오죽 철없이 굴었으면 당신이 이러겠어? 그래서 더 반성이 된다.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이젠 깨달았어. 그러니까 이제라도 변할게. 나 앞으로 당신한테 도움되는 든든한 남편이 될게.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당신 대신 장모님 간병할게. 뭐라고? 당신이 엄마를 간병하겠다고? 당신 혼자 장모님 챙기는 거 힘들잖아. 뭐 그런다고 가게 일도 소홀하고 뭐 이럴 때 내가 당신 도와야지 누가 도와주겠어.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마음 편히 도움 받아. 내가 장모님 정말 잘 모실게. 당신이 어쩐 일로 그런 소리를 해? 네가 우리 엄마 걱정을 한다고? 너 정말 진심이야? 그럼 진심이지. 당신 어머니기도 하지만 내 장모님이기도 한데 당연히 걱정하지 않겠어? 여보가 나를 못 믿어하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제부턴 한번 믿어봐. 내가 정말 잘할게. 나 앞으로 당신한테 진짜 잘할 거야. 그동안 제 일에 관심 없던 남편이 갑자기 엄마 간병 일을 돕겠다니 처음엔 의아했지만 당시에는 제가 많이 지쳐서 그런지 그런 남편의 도움이 정말 고맙기만 했어요. 누구보다 도움이 절실했던 저였기에 먼저 저를 도와주고 싶다는 남편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막상 남편을 병원으로 보내고 나니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년간 같이 살아본 결과 제 남편이 제 생각을 먼저 해준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거든요. 차라리 자기한테 대신 간병비를 달라고 하면 모를까 아무런 대가도 없이 간병을 하겠다는 남편이 수상하게 생각됐습니다. 결혼할 때도 저를 속였던 놈이었기에 더욱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결국 남편을 믿지 못하고 연락도 없이 몰래 남편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남편이 병원으로 향하고 1시간도 안 되어 몰래 병실로 남편을 따라간 거죠. 그렇게 엄마의 병실을 찾아간 저는 그때 병실 안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처음엔 뭐 그럼 그렇지 하며 또 농땡이를 부리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남편의 통화 내용이 뭔가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남편이 누군가와 다정히 통화를 하면서 저와의 이혼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이혼할 때 하더라도 받아낼 건 다 받아야지. 이 여자가 순순히 이혼해줄 여자가 아니거든. 차라리 나처럼 바람이라도 펴주면 진짜 좋은 건데 워낙 일밖에 모르는 여자라 그럴 일이 없어. 내가 혹시나 싶어서 잘생긴 선수들 몇 명 가게에 보내봤었는데 번번이 실패했어. 나 만나는 거 보면 얼굴 보는구나 싶어서 나보다 어리고 잘생긴 애들 보냈던 건데 걔들이 대놓고 추파를 던지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야. 그래도 우리 와이프가 의리는 있는 건가? 근데 그거야 나랑 같이 계속 살 때나 필요한 거지. 이혼하려는 마당에 의리가 무슨 소용이야. 하여간에 내 인생에 도움도 안 돼요 진짜. 아무튼 그래서 그냥 내가 적당히 핑계대서 이혼하자고 하려고. 뭐 남편 무시하고 우리 엄마한테 지랄한 것들 가지고 꼬투리 잡으면 어떻게든 되지 않겠어? 아무튼 그렇게 이혼할 건데 뭐 그 전에 재산 분할 받아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와이프 카드 받았었으니까 재산 기여에 인정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좋은 생각을 떠올린 거야. 우리 장모가 지금 병원에 있잖아.
근데 알아보니까 장모한테 잘해도 재산 분할에 기여가 된다 그러더라고. 왜 그 시부모 잘 모신 며느리들이 재산 가져가고 그러는 거 있잖아.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마누라 집에 두고 병원 나와 있어. 내가 앞으로 장모 간병한다 했거든. 별로 할 일 없어. 뭐 의식 없이 누워있기만 하니까 내가 옆에서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냥 적당히 시간이나 때우다가 가려고. 어차피 우리 와이프는 나한테 큰 기대도 없어. 뭐 워낙 다 알아서 하는 사람이라 힘든 건 지가 다 알아서 할걸? 자기 엄마 혼자 두는 게 걱정인 여자라 내가 옆에서 자리만 지켜줘도 고마워할 사람이야. 그러니까 난 별 고생 없이 생색낼 수 있는 거지. 아무튼 내가 이렇게 몇 달 버티다가 이혼하자고 할 테니까 자기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내가 재산 분할만 받으면 우리 근사한 아파트 사서 행복하게 살자. 망나니 같은 놈이 갑자기 착한 척 할 때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남편이 제 뒤에서 작당 모의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남편이 설마 이럴 줄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네요. 그동안 한심하게 굴어도 그냥 친구 좋아하고 노는 것만 좋아하지 여자 문제는 없을 줄 알았는데 제가 그놈을 너무 후하게 쳐줬던 모양입니다. 설마 능력도 없는 놈이 바람을 피고 다니진 않을 거라 마음 놓고 있었던 제가 바보였던 거죠. 그렇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배신감보다는 모욕감이 들었어요. 이런 놈한테 내가 또 뒤통수를 맞을 뻔했다는 것이 도저히 용서되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된 이상 이혼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순순히 해줄 순 없겠다 싶더라고요. 저놈이 내 재산을 훔쳐가려고 꼴에 계획까지 세워서 진을 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그냥 갈라서 버리면 저는 얻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차피 뺏어올 재산도 없는 남편에게 어떻게든 복수를 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진정하고 조금 더 참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에도 망나니 남편 잘 참아줬는데 뭐 몇 년이라고 더 못 참을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 보고 싶어 아무것도 모르는 척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못 기다리겠다는 것은 남편 쪽이었는지 이 인간이 반년도 되지 않아 저한테 이혼을 하자고 말을 해오더라고요. 아마 그 인간 성격상 반년이나 더 참았던 게 대단한 일일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이혼하자. 나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어. 이혼? 갑자기 웬 이혼? 이유가 뭔데? 그걸 몰라서 물어? 자기가 나한테 한 채 생각해봐.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데 이유도 몰라? 내가 무슨 짓 했는데? 쥐뿔 없는 놈 먹여주고 재워주고 해줄 건 다 해준 것 같은데. 그리고 참은 건 나 아니야? 너나 네 엄마 진상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몰라서 이래? 이것 봐 이거. 이래서 내가 이혼하자고 하는 거야. 당신은 나한테 늘 이런 식이잖아. 내가 능력 좀 없다고 맨날 개무시하고 돈 가지고 맨날 생색내고 유세 부렸잖아. 그러면서 가정은 신경 쓰지도 않고 늘 자기 일만 중요하고 나한테 갑질했지.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도.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진상이라고 하냐? 당신 맨날 우리 엄마가 너무한다고 우리 엄마 앞에서 고분고분한 적도 없었지? 우리 엄마 가게에서 쫓아낸 적도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동안은 나도 잘한 거 없어서 참았지만 나 이제 더는 못 참겠어. 그러니까 이혼해!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남편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이유를 물었더니 글쎄 제가 가정에 소홀하고 자신과 시댁을 무시했다며 이혼 사유가 저한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린 남편을 무시하고 며느리 도리도 제대로 한 적이 없다며 소송을 걸겠다는 겁니다. 아니 뭐 얼마나 대단한 이유를 만들어 올까 했더니 별 트집을 잡진 못했나 보더라고요. 그런 남편이 한심했던 저는 알겠다며 어디 이혼하려면 해보라고 소송을 걸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뭐 나름 자신만만했던지 변호사까지 고용해서 제게 이혼 소송장을 보냈더라고요.
아무래도 남편은 아직도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줄 아는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반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야말로 남편과 하루빨리 이혼을 하고 싶었기에 남편의 외도 증거와 이혼 유책 사유들을 차곡차곡 모으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참을성이 많은 제게 그런 기다림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쉽게만 봤던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제 잘못을 거들먹거리며 이혼 소송을 걸어왔고, 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며 기고만장했던 남편의 콧대를 단숨에 눌러버렸습니다. 저 여자가 얼마나 지독한 여잔지 아십니까? 제가 능력이 좀 딸리기로써니 어떻게 남편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저는 그동안 살면서 아내라는 사람한테 따뜻한 밥 한 끼 얻어먹어 본 적 없고 제대로 남편 대접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매번 야, 너 부르면서 사람 돈으로 무시하고, 제가 당한 서러움을 다 말하려면 정말 끝이 없어요. 게다가 아내로서도 그렇게 무심한 사람이 며느리 돌인 했겠습니까? 저 여자가 저희 어머니한테 한 짓 떠올리면 지금도 치가 떨려요. 저희 어머니 무식하고 교양 없다고 얼마나 욕을 해대는지. 세상에 이런 며느리도 없다니까요? 아닙니다. 제 의뢰인은 결혼 생활 내내 배우자로서의 책임을 다했고 저희 의뢰인은 이혼을 당할 만한 유책 사유가 없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을 헬스장 사장이라 속인 남편을 믿었다가 결혼하자마자 그 사실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됐음에도 이미 혼인이 성립한 이후로 앞으로 잘하겠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남편을 용서해줬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남편에게 속아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됐지만 의뢰인은 누구보다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 노력하였고, 그래서 백수 남편의 생활비와 시어머니로부터의 갑질을 온전히 견뎌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증거들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제가 준비한 증거들이야 워낙 많았죠. 저는 결혼 생활 내내 남편과 나눴던 문자며 카드 내역들을 전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매번 제 퇴근 시간마다 뭐 해달라 메뉴 보내는 게 남편 취미였으니 남편이 우기는 대로 밥 한 끼 해준 적 없었다는 것부터가 거짓말이었고, 남편이 제 카드를 썼던 것만 해도 결혼 생활 내내 수천만 원이었으니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며느리 도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거짓말인 건 금방 들통날 일이었습니다. 매번 제사며 명절 때마다 시모에게 입금한 용돈들과 시모가 제 가게에서 처먹은 금액들만 해도 큰돈이었으니까요. 이렇듯 제 의뢰인은 무능한 남편 때문에 혼자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와중에도 남편의 끼니를 챙기고 생활비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위해 가게의 매출을 포기하면서까지 며느리의 가게를 무리하게 이용하려는 시어머니를 참고 견뎌왔고, 며느리에게 금전적 기대를 하는 시어머니의 요구를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대 배우자는 이런 제 의뢰인을 무시하며 재산 증식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홀로 고군분투하는 의뢰인이 바쁜 사이 다른 사람과 외도까지 벌이며 제 의뢰인에게 큰 상처를 줬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의 유책 사유는 제 의뢰인이 아니라 상대 배우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외도라니? 내가 무슨 외도를 했다고 그래? 판사님, 이거 다 모함입니다. 저한테 재산 분할 해주기 싫어서 저 여자가 지금 억지 부리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얼마나 좋은 남편이었는데요. 마누라 고생하는 거 알고 위로도 해주고 심지어 아픈 장모님 대신 간병까지 해드렸다고요. 요즘 세상에 장모 간병하는 사위가 어디 흔합니까? 웃기시네. 애초부터 나한테 재산 분할 받아내려고 그랬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발뺌할 생각하지 마. 네가 다른 여자랑 뒹굴고 다닌 거 내가 증거 다 잡았으니까. 저는 끝까지 뻔뻔하게 잡아떼는 남편에게 그날 제가 병실 앞에서 들었던 통화 녹음을 틀어주며 남편의 면전에 외도 증거가 찍힌 사진들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러자 빼도 박도 못할 증거에 남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마 그 인간은 제가 이런 증거들을 모으고 있었을 줄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사람 뒤통수를 칠 줄이나 알지 자기가 당할 줄은 몰랐던 건지 몹시도 당황해하는 남편의 표정이 참 볼만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제게 제기했던 소송은 결국 무산됐고 되려 제가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역시나 제 승리였죠. 남편의 잘못이 너무나 뻔한 상황에 더 이상 시시비비를 가릴 일도 없었거든요. 판사님도 제가 그동안 할 만큼 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덕분에 저는 남편에게 제 재산을 한 푼도 내어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에게 괘씸죄가 적용되어 제게 1억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지게 됐죠. 하지만 빚만 남은 남편에게 1억이라는 큰 돈이 있을 리가 없었고 그제서야 뒤늦게 제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왔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인간의 말을 들어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 대신 시댁에게 돈을 받아내기로 했죠. 어머니, 얘긴 대충 다 들으셨죠? 저희 이혼하게 됐고 뭐 그렇게 됐네요. 네가 기어이 우리 아들을 버려? 너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다. 너 그러고도 팔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냐? 원망은 저 말고 아드님한테 하세요. 제가 먼저 이혼하자 그런 거 아니고 그놈이 선수 친 거니까. 그렇게 쥐뿔없는 주제에 무슨 생각으로 바람까지 피고 다녔대요? 사람이 자기 주제를 알아야지. 마누라 덕에 먹고 살면서 바람핀 놈은 발 뻗고 잤을까요? 아무튼 긴 말할 거 없고요. 제가 그 인간한테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어머니가 대신 주셔야겠어요. 뭐? 그 돈을 왜 나한테서 찾아? 받으려면 성욱이한테 직접 받던가?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너한테 그 돈을 줬냐? 그놈한테 받아내고 싶어도 쥐뿔 없으니까요. 그래도 어머니는 집도 있고 돈 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뿐인 아드님 전과자 만들고 싶으세요? 저 이 돈 끝까지 받아낼 건데. 뭐 아드님 감옥 보내시던가 아니면 빚쟁이들한테 쫓겨 살게 하던가 그 꼴 볼 수 있으면 그러시던가요. 너 기어이 지금 날 협박하는 거야? 네가 우리 아들을 망치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나. 그러니까 아들 걱정되시면 하루빨리 1억 만들어서 제 계좌로 입금해 주세요. 그래도 다행히 자기 자식 고생시키고 싶진 않은 건지 시모가 어떻게든 1억을 만들어 보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전 남편에게서 받을 거 다 받고 드디어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밝은 미래가 기대되는 저와 달리 전 남편의 인생은 그리 순탄치 않았어요. 알고 보니 그 인간이 사채까지 건드는 바람에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며 어렵게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저 몰래 바람피면서 돈이 필요했던 남편이 나랑 이혼하면 받아낼 돈만 믿고 사채까지 썼지만 결국 제가 이혼 소송에 승소하며 개털이 된 바람에 그렇게 된 거죠. 덕분에 제가 이혼한 전 남편의 소식으로 배 아플 일은 없겠더라고요. 그 후 저는 계속 의식 없는 엄마를 챙기며 힘들게 지냈지만 속썩일 남편이 없어서 그런지 마음만은 편했습니다. 그래서 이젠 엄마만 무사히 깨어나 주시면 참 감사하겠다 싶었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엄마가 정말 기적처럼 깨어나시게 되셨어요. 엄마가 사고를 당하시고 딱 1년 만의 일이었죠. 그렇게 다시 깨어나신 엄마는 그 후 열심히 재활을 하고 건강까지 회복하시며 지금은 예전처럼 잘 지내십니다. 깨어나자마자 이혼 소식을 전해드려 죄송했지만 밝은 저의 모습을 보고 엄마도 안심하시는 듯 하네요. 그럼 저는 앞으로도 엄마를 잘 모시며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